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예. 의상까지 어떻게 맞춘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난 눈. 아, 눈을, 예. 아, 소영 씨는 싸우다 오셨나봐요. 옷이 많이 뜯어지고. 오늘 끝나자마자 또 클럽 간다고? 요즘 나라 전체가 이 벚꽃 타이머시라도 탄 걸까요? 전설적인 과거 영웅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네, 2018년 연말 대한민국이 과거의 이것과 사랑에 빠진 이유, 풍문쇼가 그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신열풍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어디에? 사회참미의 주인공 윤심덕과 김우진,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풍문은? 최고의 신스킬러 배우 조우진, 지금의 그를 탄생시킨 건 외환 위기? 영원한 우상 주윤발, 드디어 진짜 본색을 드러내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제3의 한류 열풍 일으키나? 연말 연시 스타들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 과연 방송 복귀는? 국민들을 화나게 한 대형 음주 사건 사고,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풍문으로 들었쇼, 지금 시작합니다. 캐롤이 나와야 하는데 네. 길거리, 쇼핑몰, 음식점, 극장, 심지어 시내버스까지 이 노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이 음악만 나와도 10대, 20대가 난리가 납니다. 네. 뭐 3, 4, 50대는 추억해졌고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정말 초대박을 치면서 복고 음악에 대한 애정이 다시 한번 지금 불고 있죠. 빰빰빰 빰빰빰 이게 위락 이거 맞죠? 예.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 요즘 연말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퀸 노래가 그렇게 인기랍니다. 특히 국내 영화계는요. 올해 그 흥행 영화 순위를 보면 1위가 신과 함께 인과연, 신과 함께 2예요. 그리고 2위가 어벤져스예요. 두 영화 모두 1000만 관객이 넘었어요. 그리고 3위가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700만 관객을 넘어서 이제 그 다음까지 보고 있는데 네. 원래 영화사에서 예상한 관객은 200만 관객이었어요. 어디 그렇게 들었어요? 오늘 네. 무진장 벌었네요. 그럼요. 이게 뜨겁다, 핫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요. 패러디예요, 패러디. 요즘 스타들이 앞다투어서 전부 다 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세윤 씨, 김영철 씨, 김신영 씨. 유세윤 씨 영상 같은 경우는 올린 지 약 2주 만에 120만 건이 넘는 클릭 수를 기록했어요. 그죠? 야, 비슷하다, 근데. 근데 저 다리 라인이 너무 비슷해. 심지어 저런 복장으로 영화를 보러 가요. 일반 관객분들이. 슬리피 씨는 이걸 듣고 자랐나요?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좋아했고, 근데 주변에 락 좋아하는 친구들이 듣고, 뭐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걸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래요? 제가 이 패션을 좀 따라하고 싶어도 완전 달라요. 약간 힙합은 약간 거의 팬티가 반 나오거든요. 완전 내려가지고. 완전 완전 대바지라고 할 정도로 올려 입어야 되니까 약간 근데 액션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흔히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영국의 비틀즈도 아닌데 퀸이 한국에서 이렇게 빵 하고 터졌잖아요. 예. 한국에 불어닥친 퀸의 열풍, 각 기자님들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퀸 노래를 알아도 그렇게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약간 스토리랑 맞물리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Higher. One more. Again. Go on, go the track.
노래에 되게 꽂히게 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역할을 한 게 여기서 싱어롱 상영관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다 계속 나와요. 이거 공연장 같은데? 연말에 저기를 예매를 하는 이유가 회식인 거예요. 다 같이. 되게 좋은 문화잖아요. 전 이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개봉 이제 초창기에 봤을 때는요. 모기가 많았어요. 모기가. 이게 무슨 한 얘기냐면요. 10월인데 모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옆에 관객들이 다 김종국이야. 이러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줄여서 부른다고. 근데 이게 워낙 조용하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옆에 하는 게 들리는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다시 기사를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이 싱얼롱 상영관도 그렇고 누가 한 명 부르기 시작하면은요 따라 부르고 딱 사람들이 같이 놀고 싶은 분위기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세대는 따라 부를 수 있지만 이게 20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드롬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처음 보는 어떤 그룹이고 공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분석을 해보자면 영화가 처음 개봉을 했었을 때 분명히 이 영화를 보러 직접 갔었던 관객층은 중장년층이 많았을 거예요. 40대에서 50대. 퀸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 영화를 처음에 봤다면 이 영화에 정말 그 흥행 기폭제 역할을 한 건 10대에서 20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소문이 일단 이들을 통해 터지면서 뭐 2번 관람, 3번 관람, 4번 관람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이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매력이 너무나 잘 살아있고 거기다가 세대를 아우르는 이 음악의 힘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뭐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딸 데리고 갔어요. 근데 딸은 96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딱 20대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내가 왜 가야 되나 했는데 끝나고 나오자마자 둘이서 앉아가지고 차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음악 감상하고 집에 갔어요. 다 그 매력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은 세대를 넘나들면서 퀸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20, 30대에게도. 예. 이게 왜 흥행을 했냐? 네. 제가 임진모 씨처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음악이에요, 일단. 중장년층에게 굉장히 폭발적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가요 프로에는 EDM과 뭐 힙합이 주를 이뤘잖아요. 여기에 소외됐던 중장년층들이 다시 한번 퀸의 음악을 들으면서 열광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대들, 20대들 어떻게 이 음악을 열광하냐?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CM송과 각종 BGM, 어디서 나오는 음악들을 몸으로 받아들이다가 영화를 봤는데 내가 하는 음악이 나와서 더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Something that people will feel belongs to them. 아, 보고 싶네요, 근데 진짜. 네. 그 정말 퀸의 노래는 생활 곳곳에서 들으면서 자라오기는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이게 퀸이라는 그룹의 노래구나. 특히 그 예. 위아더 챔피언은 그 스포츠 경기 때마다 나와가지고 저는 약간 그 공식송인 네. 줄 알았어요. 퀸이 노래인지 모르고. 아, 그래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도 정말 좋았지만 이 영화의 흐름을 보면 그 프레디 머큐리가 정말 외롭고 처절하고 진짜 힘겨운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저도 최근에 봤거든요. 보셨어요? 예. 근데 너무 그 음악적 거기에 저는 꽂혔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파란만장한 삶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의 뭔가 천재적인 음악적 역량, 어떤 무대를 생각하고 음악 가사, 음악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항상 운전할 때
퀸 노래를 노래 틀었어요. 이야. 힙합을 하는데도 그 퀸의 음악이 되게 와닿았다. 퀸은 네네. 장르를 넘나든다. 이게 장르를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정말 전 장르를 넘나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인기가 어느 정도의 그룹인지 사실 체감이 안 되는데 저희 때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희한테는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퀸의 뭐 멤버나 좀 소개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면. 영국의 서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개혁적인 노래였어요. 가사도 그렇고, 그다음 무대 퍼포먼스도 어떻게 저런 퍼포먼스를 하지? 저런 의상을 입고 그 정도로 놀라웠어요. 그 프레디 머큐리 매력이 목소리잖아요. 네. 근데 거의 4옥타브까지 그러니까요. 나온다고. 한국에서 고음 대표 주자가 이제 김경호 선배님. 네. 김경호 선배님이 3옥타브 정도거든요. 가죽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올라오나 보죠? 이게 여기 이렇게 쪼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4옥타브를 왔다 갔다 하는 남자 보컬은 거의 드물다고 없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프레디의 음색을 연구를 해서 정말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와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공동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이 프레디의 음역대는 4옥터브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후한 바리톤 능력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성으로 정말 발라드처럼 부를 때는 정말 달콤하게 부르거든요. 근데 고음으로 가면은 너무 힘든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쥐어짜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신기하게 소리를 잘 내요. 프레디 머큐리의 외모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치아였어요. 근데 이 치아가 그에게는 예전에는 좀 분명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지인이 한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가 마음껏 웃은 것은 그의 집뿐이었다라는 글을 읽었었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구강 구조에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분명 초반에는. 그런데 호사가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독특한 치아 구조가 프레디 머큐리가 남들보다 치아가 4개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 교정을 생각해 볼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프레디 머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성이나 이제 노래할 때 발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사실 프레디 머큐리를 떠올리면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굉장히 귀여워하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저는 교정을 안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퀸의 뭐 지금 얘기하다 보면 그 주역이 프레드 머큐리예요. 근데 프레드 머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뭐 출생에 비밀이 있는 뭐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은 파로크 불사라인데요. 이름이 되게 신비롭잖아요. 근데 가계도가 조금 특이해요. 프레디 머큐리의 부모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고향이고요. 그럼 프레디 머큐리는 영국 사람인가요? 인도 사람인가요? 프레디 머큐리는 인도도 영국도 아닙니다. 네? 바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일단 아버지의 일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인도 뭄바이와 영국에서도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재밌는 점은 프레디 머큐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엄청난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인도인이냐 영국인이냐 이것이 인도인과 영국인들 사이에서의 논쟁거리가 아직까지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도와 영국에서는 각 나라별로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양국 말고도 탄자니아에서도 프레디 머큐리의 생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무슨 율곡이 생가. 생가 그걸로 탄자니아에서. 근데 이렇게 프레디 머큐리가 천재적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렇게 성장의 비밀들인 거죠. 이렇게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어디에서 자라서 어디서 태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어떤 나라와 문화가 섞여서 그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국에서 퀸으로 시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디 머큐리의 독특함에 매료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신비로움이 그런 성장 배경에 다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한 메리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남자도 있었다는 사실 이번에 영화로 알게 된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도대체 프레디 머큐리의 진짜 사랑은 누군가요? 일단 그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했던 그녀 메리 오스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퀸의 아주 유명한 노래죠. 사랑 노래 Love of My Life 라는 노래는 이 주인공이 바로 메리입니다. 메리에게 자신 있게 바치는 노래를 만든 건데 머큐리의 뮤즈라고 할 수 있죠. 평생의 어떤 오로지 단 한 사람을 사랑했다 하면 이제 메리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I love the way you move on stage. The whole room belongs to you. Don't you see what you could be? 19살 때 만나서 6년 동안 같이 살았고 그리고 청혼을 하기도 했고 물론 결혼까지는 못했지만 결혼은 이제 메리도 다른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그 머큐리가 메리에게 자신의 이제 양성애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메리가 굉장히 그거를 물론 가슴이 아프겠지만 쿨하게 인정받아주고 평생 친구로 평생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았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프레디가 돌봐줘요. 또. 자기 아이처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머큐리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머큐리가 죽기 직전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바로 짐 허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미용사로 알려졌는데 이제 프레디가 자기가 커밍아웃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냥 미용사로 알려졌는데 이 짐은 머큐리가 죽을 직전까지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짐은 나중에 2010년도에 이제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이제 1986년에 그러니까 머큐리가 40세가 되는 해 부부의 연을 맺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법적으로 동성끼리 결혼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근데 두 사람이 항상 그 오른손 약지에다가 같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 프레디 머큐리의 어마어마한 유산이 짐에게 간 게 아니라 메리에게 남겨졌다는 게 사실 왜 두 분이 친연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부로 선언한 거는 짐이었는데 일단 이 유산 문제 때문에 메리와 짐 허튼 간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프레디 머큐리는요, 메리에게 런던의 대저택과 $10,000,000 이상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서 정말 중요한 건 퀸의 저작권 수입까지 그녀에게 다 넘겨요. 그 덕분에 메리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자산가로 꼽히고 있고요. 메리의 나이가 지금 올해 67세라고 해요. 여전히 그 대저택에 살고 있고요. 이 대저택의 가격이 무려 290억이 넘는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사랑했던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랑했던 연인은 따로 있는데 그 전에 아무리 뮤지라고 해도 내 노래에 영감을 준 사람이라고 해도 메리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궁금한 점을 황영진 개기자가 어렵게 찾아냅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찾아냅니다. 예. 제가 정말로 많이 뒤져갖고 2013년도 메리의 인터뷰를 어렵게 제가 찾아왔어요. 일단 그 이제 프리디가 메리에게 이 저택과 널 재산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메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라. 자선단체에 넘겨라. 나한테 주지 말고 딱 이럴 때 프리디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이 달랐다면 넌 내 아내가 되었을 거고 어차피 이건 다 네 집이야. 그렇게 어릴 적에 만나가지고 잘 되고 사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메리가 그 안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양성애자인 것 같아고 고백을 하니까는 아니야, 넌 게이야라고 게이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난 여성으로서 너한테 사랑을 받질 못했어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프레디도 그걸 알 거고 평생 미안했을 거예요, 메리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마지막에 뭐 굳이 꼽자면은 메리의 손을 좀 더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락의 전설 프레디 머큐리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죽음 후에도 계속됐다면서요? 네,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진단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근데 1991년 11월 24일에 런던 켄싱턴 자택에서 사망을 해요. 그때 나이가 45살이었고요. 근데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면 머큐리가 유언으로 메리에게 내 무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3년 런던의 한 묘지에서 파로크 불사라라는 이름의 그 묘비가 발견이 됩니다. 심지어 프레디 머큐리의 출생일과 사망일이 동일한, 심지어 이름까지 같은 묘비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무덤이 21년간 베일에 휩싸였던 건 프레디 머큐리의 본명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묘비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사실이 공개된 후 정말 며칠이 지난 후에 무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메리를 만나기 전까지 프레디는 되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성 정체성도 그렇고 이렇게 외로웠던 사람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방황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런 약물에도 손을 대고 막 이런 과정에 결국은 다시 돌아갈 때는 그냥 원래 있었던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메리한테 사람들이 내 무덤을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메리는 지금까지도 그걸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입양한 제 조카 딸이 밤에 새벽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이 영화를 봤대요. 삼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싸움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삼촌을 지켜주고 삼촌 옆에 있어줄게.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는데 제가 갑자기 또 그 새벽에 눈물이 막 빵 터진 거예요. 울었어? 눈물 타임 갑니까? 눈물 타임. 아니요, 이제는 안 울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음악적으로도 감동을 받겠지만 차별을 받는 어떤 소수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엔 최근 영화로 재조명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네, 대한민국 사람 85%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짜요? 우선 경제부처 실무자들 수집하러 가세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죠. IMF 사태를 재조명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입니다. 자, 슬리피 씨는 혹시 IMF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IMF는 들어보긴 했죠, 제가. 또 그때 딱 저희 집이 딱 힘들어질 상황이라서. 시기예요. 중2 때 딱. IMF 뜻이 강성태 씨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거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구나. 몰라요. 요즘 학생들 진짜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IMF가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이에요. 뭐 인터내셔널 마네타리 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뭐 어떤 나라가 막 부도가 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돕기 위한 어떤 국제금융기구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걸 IMF 사태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뭐 IMF 위기, IMF 사태라기보다 외환 위기가 맞습니다. 자,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출연한 조우진 씨, 실제 외환 위기를 혹독하게 겪었었다고 하던데요. 네, 조우진 씨는 드라마 도깨비랑 미스터 선샤인 그리고 영화 1987 내부자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명품 신 스틸러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분도 이 외환 위기 때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다고 하는데 당시는 시급이 2,000원도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도 그때 카페에서 하면은 1,700원 이렇게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닥치는 대로 호프집 인쇄에서 그리고 레코드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 결국은 2000년에 마침내 서울예대에 공공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조우진 씨가 배우로서도 성공한 동시에 이 국가부도의 날에서는요.
정말 정반대 지점에서 너무너무 이제 조금은 사악하다 싶을 정도로 국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기를 더 몰입도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저도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씁쓸해요. 옛날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아 이때 돈 버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리고 와 이 상황에 국가가 한 건 정말 없었구나라는 그 좌절감 보면서요. 그 극 중에 조우진 씨가 나와요. 이제 고위 간부로 나오는데 정말 얄밉게 연기 잘하거든요. 그분도 약간 이 영화 때문에 너무 연기를 잘해서 미움받은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해. 그 톱스타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외환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충격적인 건 그 당시에 이제 이병헌 씨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충격으로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병헌 씨가 그때 얼굴 막 알리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뭐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면서 이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무도회장 같은 데 가서 사인회도 하고 로봇 의상 같은 거 입고 뭐 광고도 찍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그 빚을 다 청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대배우로 성장을 한 건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사업 실패 때문에 정말 쓴맛을 봤던 의외의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정말 대단한 요식업계의 대부죠. 백종원 씨입니다. 이 백종원 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전에 건축자재 수입업을 했는데 외환 위기로 건축자재 사업이 망하면서 17억의 빚을 집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식당은 부업이고 자기는 사업으로 대박을 꿈꿨거든요. 근데 17억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오로지 이제 식당만 운영했다고 해요.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결국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네. 다들 그때 그 시절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TV 방송 프로그램들도 없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방송가에도 외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어요. 네. 당연히 제작비 감축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출연자들은 출연료 삭감. 다 삭감을 네, 했어요. 그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예. 게다가 이건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한데 이 온 국민이 이 슬픔에 빠졌던 이때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가요 톱10 그리고 인기가요 50등이 그렇죠. 제 기억이 맞죠. 예. 이거 정말 가요 톱10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의 추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없앴다는 건 정말 사회적으로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 뭐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월급도 다 감축하고 저희 출연료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다 그때는 허리띠를 졸라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 방송국에 있는 선배님들이 와서 야, 방배동에 그 초고급 빌라가 반값 밑으로 떨어졌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금매들이. 그래서 야, 너 돈 좀 있으면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아, 이 형이 누굴 사기치나? 뭐 이랬는데 그때가 부도가 막 국가 부도가 터지기 바로 전이었어요. 이사 가는 집도 정말 많았고. 그 당시에. 저 중학교 때였는데 다들 집이 바뀌었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저기 전학 가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죠. 예. 그 당시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금모으기 운동에 다 동참을 해야 네. 했던 시기예요. 그럼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동참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통큰 기부를 해서 주목을 받았던 스타가 네. 있었죠. 네, 특유의 음색과 가창력으로 90년대를 풍미한 가수 김건모 씨인데요. 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스피드, 뭐 잘못된 만남 핑계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낼 때마다 히트곡이 됐었던 바로 그때 김건모 씨의 노래를 몰랐던 사람이 없었을 바로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김건모 씨는 이때 금 모으기 운동에 나오는데 무려 금을 뭐 한 돈, 두 돈도 아니고 189돈을
182돈을 이 순금 트로피를 기부를 합니다. 와. 예. 182돈이라면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걸 한번 따져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를 그 낸 거예요. 근데 김공모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냈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당시에 카메라가 너무 많고 분위기가 역시 김공모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반강제로 기부하게 됐다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하셨겠죠. 근데 농담 같은 게 뭐냐면은 이후에도 트로피를 또 순금 모아서 또 기부를 했어요. 예. 근데 원래는 이게 금을 하면은 내가 돈으로 맞아 받는 건데. 받게 되는 거잖아요. 돈은 안 받으셨던 건가요? 네네. 자, 그 당시에 금 모으기 운동 때 여러분들 참여했던 뭐 부모님들이나 본인이 참여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금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금을 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네. 국가가 망한다고 하는데 국가 살리자고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전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뭐 돌반지, 뭐 결혼반지, 뭐라도 하나는 다 갖다가 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이때 우리 큰아이 돌 반지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동참해서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참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나중에 전혀 몰랐던 게 제일 열받는 것 같아요. 자, 한편 최근 놀라운 소식으로 재조명된 레전드 스타들이 있죠. 네, 먼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홍콩 배우 주윤발입니다. 네, 예, 정말 주윤발 좋아요. 씨는요, 최근 영화 홍보차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해 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말 좋은 소식,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좋은 네. 소식을 알립니다. 멋진 소식이죠. 네. 자신의 전 재산인 56억 홍콩 달러를요,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거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요, 8,100억이에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액수에 전 세계가 놀랐어요.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조가 가까운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네, 슬리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윤발 형님에 형님은 대해서. 예. 그 주윤발 형님은 약간 남자다움, 네. 약간 상남자의 대명사기 때문에 네. 좀 기분이 갑자기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닌지 실수로. 아,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주윤발 씨님이 2010년 때부터 세상을 떠난 뒤 내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고, 이번 기회에 좀 더 이거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잠깐 맡아둔 거다. 잠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천억 갖고 보통 사람이라고 하긴 힘들고, 근데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배우는 작품 따라간다고. 정말 영웅 본색이에요. 정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네. 영웅 아니면 누가 영웅입니까? 네. 사실 그 주윤발 씨 하면 저희 세대 때는, 우리 세대에는 최고의 스타이자 최고의 영웅이죠. 예, 영웅이죠. 영화 스크린에 주윤발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서 뭐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줄을 서고 뭐 주윤발 영화가 동시상영이다 그러면 또 막 가발의 코트 다 입고 막 색연깨비 다 그러니까 하고 넣었다 뺀다. 선글라스 이 깨지고 끼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예. 따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아내분도 그거에 동의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참 대단하시죠. 네. 네, 그 아내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주윤발 씨 아내 진혜련 씨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해요. 이 주윤발 씨와 진혜련 씨가 1987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 후에 주윤발 씨의 출연료를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크게 늘리는데도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단체를 설립을 해서 주윤발 씨의 그런 사회 기부를 돕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윤발 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조력자가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게 8,100억에 99%면 그래도 1% 남는 게 그래도 80억이잖아요. 그럼요. 이야, 1%가 대단합니다. 80억이라니 대단하다. 네, 1%도 대단한데 이 주윤발 진혜련 씨의 결혼식도 그러니까
이들의 처음 시작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스몰 웨딩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결혼식이야말로 진정한 스몰 웨딩이었어요. 주윤발 씨는 아내와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단돈 $35를 내고 싱가포르에서 지인들을 불러서 아주 소박하게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35요? 4만 원이요? 네. 와. 4만 원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뭘 먹여? 짜장면 먹여? 그게 아니라 혼인 신고 비용으로 4만 원 내고 제가 다른 기자님한테 싱가포르에서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대요. 식당에서 친구들 불러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하네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완전 믿는 게요. 예. 이 여기서 주윤발 씨 직접 만나본 분 계세요? 누구 만났어요? 만나봤어요? 윤바람 형님은요? 만나봤어요? 내한 진짜요? 봤을 때 안 만나셨어요? 진짜? 2009년에 우와. 드래곤볼 레볼루션이라는 영화로 내한을 했어요. 근데 준영이 형님 나왔던 거. 예. 근데 지금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저는 역대 내한 스타 중에서 그렇게 소박하게 들어온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로 이거는 재킷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점퍼도 고급진 단어예요. 잠바 입고 들어왔어요. 잠바 입고 들어왔는데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내가 팔짱 끼고 들어왔어요. 전 이런 내한사 처음 봤는데 또 근데 아내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이 진혜련 이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진짜 주윤발 씨 팔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서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진으로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전 되게 쇼킹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스타가 저런 모습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고도의 전략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차별화. 거 예, 근데 예. 이들의 행보를 보면은요. 거칠애라는 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게요 가능해요. 주윤발 씨의 그동안 그 곳곳에 보였던 그 사진들을 보면요. 네. 워낙에 검소하고 약간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옷은 주로 할인 매장에서 사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이해해요. 배우들은 옷을 정말 많이 입어본단 말이에요. 네. 협찬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을 거예요. 다 남을 뭐 나눠주거나 좋은 일에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이런 성품은. 그래서 굳이 옷에 대한 욕심이 없을 거예요. 개인 옷은. 그래서 할인 매장에서 사고. 개인 차량이 없어서 스케줄이 없을 때는 보통 그 홍콩 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 이게 맞나요? 이게 목격담이 홍콩 너무 지하철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한국 관광객들에게 사진도 좀 찍어주고 이런 목격담이 있는데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주윤발 씨가 예, 맞네요. 사진 보니까. 저렇게 서 있으면 왜 사람들이 안 몰려갈까요? 마스크도 안 쓰고. 아니 근데 이게 주윤발 씨는 이게 대톱 스타잖아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누구도 연기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네. 이 모습들이 이런 목격담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윤발 씨의 이런 행동은 이 종교적인 영향이 많아요. 불교예요. 무소유라는 걸 늘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윤발 씨. 근데 이게 나도 불교예요. 그럼 좀 내려놔요. 다 주실 거예요? 시계. 나 시계. 줄 것도 없어요. 대단한 배우가 이렇게 소탈한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고 주윤발 씨는 여러 가지 이런 사진이나 이야기가 있는데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들린 것 같아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부는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사실 있어요. 과거 결혼 5년 만에 진혜련 씨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된 건데 태아가 7개월째에 탯줄을 감고 사산이 됐다고 해요. 근데 당시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주윤발 씨는 내가 아내에게 더 이상 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돌연 이 양아들이 있다는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 20년 전에 비밀리에 이제 아이를 입양했는데 언론에 노출될 거를 좀 약간 그래서 바로 유학을 보내요. 호주로. 그리고 홍콩 매체에 따르면은 이 주윤발 부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로 경호원을 또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졸업식에 직접 이 주윤발 부부가 참석을 하고 졸업 선물로 고급 시계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재산을 물려줄 아이가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그래도 재산을 물려줄 양아들도 있고 또 친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선뜻 기부하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박송 씨 어떠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남기고. 그 입버릇처럼 예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좀 만약에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랬더니 제 조카가 이름을 사회로 바꾸겠다. 박사회로 살겠다. 혹시 주윤발 씨가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풍문에 의하면 네. 미국에서 기부를 적극적으로 펼친 두 사람이 있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 철학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교, 이 종교적인 영향도 컸다고 하는데요. 주윤발 씨가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걱정 없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네. 근데 이건 네. 주윤발 씨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갖고 있으니까 네. 예. 정말 뭐 진정한 우리 시대의 따거죠. 따거. 예. 따거. 역시 따거. 자, 그런가 하면 최근 한국에도 핫하게 재조명된 네. 전설의 영웅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2018 아세안 축구선수권 대회 일명 2018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끈 베트남 우승을 이끈 한국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를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죠. 네.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우승을 이룬 거니까요. 베트남은 그야말로 지금 축제 분위기. 우리 대한민국의 2002년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박항서 매직으로 불리면서요. 대한민국의 국민 영웅으로 거듭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도 박항서 감독에 대한 재조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제 그 한류 열풍이 3번 붑니다. 예. 첫 번째 한류 열풍은 바로 이제 90년대 별은 내 가슴에 그리고 뭐 겨울연가 이게 1차 드라마. 예. 2차가 바로 이제 K-팝 열풍이에요. 2010년도에 이제 슈퍼주니어 원더걸스가 완전 K-팝 열풍을 불었죠. 소녀시대. 예, 3차 열풍이 바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베트남 축구를 역사를 쓰게 하고 베트남의 영웅이자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바로 한국인 박항서 열풍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취임한 지 1년 만에 사실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2018년 8월 아시안게임에서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에서 4강 진출이라는 이 성과를 이뤄냈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이번 스즈키컵에서는 우승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또 연이어 이뤄내면서 베트남의 정말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베트남의 히딩크라는 뜻으로 사이딩크라는 애칭까지 얻었고요. 또 한국인들이 베트남 거리를 걷다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뭐랄까요, 되게 고마움, 친근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박항세요를 외치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거든요. 네, 거의 지금 박항서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런 평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한 뒤에 1년 동안 얻은 성과로 좀 베트남에서 이 감독에게 많은 걸 해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고 이제 현지 기업들이 자동차는 물론이고 집도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베트남에서 박항서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유니폼이 빨간색이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히딩크의 그 모습이 박항서의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한국의 열풍.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그 월드컵 때 우리 저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님 밑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특별한 것들을 좀 전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당시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떠나면서요. 박항서 감독이 후계자로 지명이 됐는데 그때 충고 하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절대 선수를 만들어 쓰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평소의 철학이 이거였대요. 감독의 임무는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가 가진 역량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역량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셨네요. 맞아요. 베트남에서 이제 박항서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일명 파파 리더십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뭐 최근 일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난 7일이었죠. 스즈키컵 결승 1차전 이제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게 비행기를 탑니다. 감독은 비즈니스고 선수는 이코노미석에 배정을 받아요. 근데 1시간 정도 탔을 때 박하성 감독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경기 도중에 부상당한 베트남 선수 이 도홍중 선수를 비즈니스석에 앉혀요. 넌 여기 앉아야 된다. 그 일화가 이제 퍼지면서 베트남에서 다시 한번 화제를 일으킵니다. 역시 박항서야.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이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는요. 한 선수가 SNS에 올린 8초짜리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선수의 발을 걱정스럽게 문지르는 영상이에요. 선수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감독님이라는 설명과 함께 베트남 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를 더욱 실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노이를 다녀왔는데 네네. 뭐 보면서 이렇게 어디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 그러면 무조건 박항서예요 뭐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베트남에 현지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포들이 식당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박항서 감독님 한 분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서 장사도 잘 되고 맞아요. 뭐 계약도 잘 되고 요즘에 이제 박항서 감독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저까지 되게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아주 높아진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요. 그 베트남 축구가 4강에 올랐던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이 전년 대비해서 56%가량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박항서라는 이름과 비슷한 피로회복제 음료 있잖아요. 박항서. 우리나라 피로회복제? 바캉스 가고 싶은 그걸 이제 베트남에서 실제로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내세웠는데 출시 4개월 만에 280만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제조사인 D제약의 지주회사의 주가가 13%나 치솟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박항서 매직을 따라야 한다. 박항서 매직을 통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걸어다니는 한국 홍보대사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 상품, 더불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이 호기심, 궁금증, 호감,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제 선수들 체력을 위해서 인삼을 다려 먹였대요. 이게 소문이 나서 베트남에 한국산 인삼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이게. 인삼이. 이야. 대단해요, 이분 진짜. 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거기 진출해 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 중에 S모 은행인데 지금 외국계 은행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본이 완전히 거의 장악을 맞아요. 근데 거기 지금 공장이 일본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일본 차가 더 싸요. 우리나라 차보다. 지금은 이제 한국 자동차가 굉장히 성장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박항서 매직인 거죠. 베트남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국가예요. 왜냐면은요 인구의 70% 정도가 30대 미만이에요. 진짜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항서에 열광하는 이 사람들이요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 베트남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을 지금 흔들어 놨기 때문에 향후 베트남이 한국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장으로 기반을 다지는데 박항서 감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박항서 감독의 매직이 쭉 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에서 활약 중인 영웅들을 봤는데요. 우리 연예계에도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죠? 네, 늦둥이 스타로 요즘 예능에서 핫피플로 떠오르고 있는 배정남 씨. 네, 배정남 씨 하면은 일단 모델 출신에서 몸이 좋잖아요. 근데 이 근육질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근육질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6년 전이네요. 2012년에 본인이 이제 영화 베를린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영등포 부근에서요. 택시 기사가 강도야라고 외치면서 운전석에서 나와서 뛰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던 강도가 도망가는 걸 보고서는 매니저랑 함께 가서 맨손 격투 끝에
제압을 해서 결국 경찰에 인계를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배정남 씨는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감사장도 받았고요. 이게 근육을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정말 의로운 용감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었냐 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네. 모델도 있지만 저희 개그계에도 영웅이 존재합니다. 네. 바로 유재석 닮을꼴이죠. 정범균 씨가 2013년도에 마포대교에서 50대가 투신 자살을 하려는 거를 보고 바로 끌어안아서 인도 쪽으로 내려왔다고요. 소방대에게 인계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일을 했어요. 그래요? 개그맨 한상규 씨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5월이죠.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변에서 여자를 때리는 데이트 폭력 현장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제지하고 여성분을 안심시키는 사이에 이 가해자가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한상규 씨가 기지가 있었어요. 차량 번호를 기억해서 이 차량 번호를 경찰에 넘겨서 결국 검거를 도왔다고. 올해 있었던 이제 봉천동 화재의 의인으로 불리는 배우도 있어요. 배우 박재홍 씨인데요. 네,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던 중에 이제 건너편 건물 5층에 불이 난 걸 본 거예요. 근데 안에 사람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뛰어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연기에 혼절한 남성을 들쳐업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소방차 오기도 전에요? 네. 맨몸으로요? 네.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당시에 이제 영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류승룡 씨나 진성규 씨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작품이 있죠. 바로 드라마에 재탄생한 사해찬미입니다. 사해찬미. 네. 이게 그 6부작으로 굉장히 짧게 방송이 됐는데요. 일단 캐스팅 라인업이 대단했습니다. 윤심덕 역할은 배우 신혜선 씨, 황금빛 내 인생으로 40% 넘는 시청률이 기록했던 그 배우고요. 그리고 김우진 역할에는 대표적 한류 스타 이종석 씨가 캐스팅이 됐었고요. 또 게다가 이종석 씨뿐만 아니라 여기 출연하는 배우들이요. 이 작품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노게런티, 돈을 받지 않고 연기를 한다고 해서 또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요? 이 톱배우가 짧은 이 단막극의 6부작이죠. 이 나오는 것도 드문데 출연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그 전례가 있었나요? 더더욱 네, 찾기 그게 힘들죠. 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화제가 됐고요. 그 이종석 씨가 노게런티로 출연한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원래 좀 단막극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종석 씨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호흡을 맞췄던 그 PD와의 의리로 이번 출연을 이제 노게런티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종석 씨가 예전부터 보면은 좀 의리 인연 같은 걸 좀 소중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노게런티고 또 좋은 마음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 실제 신혜선 씨와 이종석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예.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예고. 국악예고. 그래요? 국악예고 또 두 분은 동창이에요. 게다가 맞아요. 신혜선, 이종석 씨는요. 그리고 게다가 또 같은 반이었고요. 정말 동기 동창. 어쨌든 신혜선, 이종석 씨가 연기한 사해찬미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 씨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천재 극작가 김우진 씨의 일화를 그려냈는데요. 워낙에 방영 전부터 화제였던 만큼 방송 직후에 윤심덕이라는 이 글자는 주요 포털 사이트를 모두 장식을 했고요. 엄청난 관심을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윤심덕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재조명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사해찬미는요 1991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죠. 장미희 그리고 고 임성민 씨, 이경영, 김혜리 씨가 출연을 했었어요. 이 밖에도 뮤지컬, 연극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은 작품을 통해 재창조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100여 년 전의 그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음악 등을 알 수 있어서 더 반응이 좋았고 그 삶이 재해석됐다는 거에서 좀 의의를 뒀죠. 사실 저도 그 사해찬미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사실 전 그 전에는 이제 사해찬미라는 뜻을 잘 몰랐거든요. 네네. 사해찬미를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사는 죽음이고요. 그리고 찬미는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건데 사해찬미 뜻은
죽음의 아름다움을 칭송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당시 그냥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예술가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비극적인 로맨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억을 합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죠. 네. 이때만 해도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윤심덕은 미혼이었던 반면 김우진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요즘 같은 시대야 그냥 그러면은 뭐 정 그렇게 사랑하면 이혼하고 결혼해라는 말도 막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다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배에서 귀국을 하는 도중에 함께 사라진 후에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죽음은 엄청난 이슈였다고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신여성 신문에도 두 사람의 일화가 적혔는데요. 지난 3일 오후 11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연락선 위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돌연히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즉시 배를 멈추고 부근을 수색했으나 시체를 찾지는 못했다. 승선명부를 조사한 결과 이 두 사람은 성악가 윤심덕 씨와 극작가 김우진 씨로 밝혀졌다라고 당시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현해탄에 투신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이긴 하지만 꼭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가 이제 1920년대잖아요. 그래서 윤심덕 씨가 신여성이라고 당시에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 어떤 신여성이었는데 근데 이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대중들이 그걸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유소영 씨, 윤심덕 씨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극단적인 비유지만. 네. 저는 유부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야. 근데 이게 또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네네. 네. 박하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금지된 사랑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가정을 택할 때도 그 남자 사랑했던 거잖아요. 네. 그 여자를 사랑했던 거고. 근데 그걸 깨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정말 남겨진 사람에겐 잔인한. 근데 또 사랑은 또 그거를 멈출 수 없으니까 진짜 사랑이겠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예, 설이 있습니다. 뭐 죽은 지 5년 후에 두 사람이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악기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 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봤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유럽을 갔다면 한국 사람들이 유럽을 자유롭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뭐 이 스타들 갑자기 그렇게 되고 나면 아직 살아있다더라. 뭐 예전에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고 예. 확인될 수 없는 풍문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만큼 두 사람의 이 죽음이 정말 또 전 국민적으로 회자되고 화제가 될 예. 정도로 그 당시에는 네.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렇죠. 그런 화제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다시피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우진은 유부남이었고 윤심덕은 미혼이라는 게 사람들의 입방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이 허락받지 못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그때 시대적 배경이나 또 다른 추측을 계속 낳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그 당시에 궁금하네요. 센세이션했던 네네. 사회적으로 네. 예,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사회 찬미가 알려졌다고 해요. 이들의 어떤 충격적인 그 동반 자살이 알려진 뒤에 그 윤심덕 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레코드가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인데 10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되게 애절해요. 당시에. 그래서 네, 이 사회찬미 가사 중에서 조금만 보면 뭐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찬미가 윤심덕 씨가 남긴 유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슬리피 씨가 그래도 여기선 유일한 음악계 계통에 있는 아티스트인데 네. 만약 이 당시에 이렇게 태어나서 같은 상황을 겪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전 도망갔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런데 죽지 않고. 죽어야 10만 장이 팔리거든요. 일단 저기 이제 남현 기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자님 제가 이런 노래 하나 내놓고 배를 탈 잠적하겠다. 할 테니까 한번. 약 90년 전의 일인데도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해찬미, 그만큼 시대를 뛰어넘는 러브스토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주가 연예계에도 이 나쁜 영향을 미쳐서 사건 사고가 최근까지 예, 있었는데요. 스타들의 음주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기자님. 네, 최근에 가장 음주 사건으로 조금 무리를 빚은 연예인으로는 배우 김지수 씨가 있는데요. 김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음주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무려 세 번째였거든요. 먼저 과거 2000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비난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음주 뺑소니 전적이 있어서 약간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정말 잘된 영화예요.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 지각을 40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이 40분 이상 한 거에 더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알고 보니 숙취가 너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왔다는 게 아니라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약간의 덜 깬 상태에서 좀 감정이 좀 격해진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일이 커지는 바람에 음주 인터뷰를 하러 왔다로 그냥 규정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홍보에서는 빠지게 됐었습니다. 네. 김지수 씨 이전에 비슷한 음주 인터뷰 논란이 또 있었죠. 지난해 4월이었죠. 배우 윤재문 씨가 영화 아빠는 딸 홍보차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술이 덜 깬 모습으로 인터뷰를 응해서 정말 논란이 빚었습니다. 이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술 냄새가 풍기면서 이 질문에 단답형으로 성의 없게 얘기하는 모습이 이제 기자들에게 보였는데 이제 기자들이 쉬는 게 낫겠다라고 하니까 윤재문 씨가 그래 그만합시다라고 하면서 관계자에게 인터뷰 다 취소시켜라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윤재문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13년, 16년 세 차례에 걸쳐 이제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음주 사고가 반복이 돼서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스타들이 또 있죠. 네, 음주운전 사건에서 떠오르는 스타라고 하면 슈퍼주니어의 강인 씨와 길 씨의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강인 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술을 마시고 행인과 싸우다가 경찰에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2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이딴 음주 사고로 자숙하겠다며 앨범 활동에서도 빠진 가운데 지난해 11월이죠. 또 한 번 음주 폭행 신고가 접수돼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힙합 가수 길 씨도 지난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요. 그 유명한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게 됐습니다. 꽤 긴 자숙의 시간을 거쳤는데 2017년 6월에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에 한번 걸린 적이 있거든요. 삼진아웃죄로 인해서 이번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 등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최근 음주로 인한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사고 8시간 만에 부상자가 견인차 직원에 의해서 자동차 뒷좌석에서 발견되는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예. 전 정말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3명이 타고 있었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요. 다행히 지나가던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과 119가 출동을 해서 사고 현장을 수습했는데 문제는 3명이 탔는데 처음에 발견된 건 2명이었고 나머지 1명이 8시간이 지난 후에 차 뒷좌석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전하면서 기사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당시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운전자는 차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동승자는 차에 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운전자한테 물어보니까 차에 2명 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은 거예요.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2명을 탔다는 거는 자기 외에 2명을 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까지 그냥 포함해서 둘만 탔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2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총 3명이었던 건데. 술이 많이 근데- 취했으면은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봤으면 더 네, 좋았을 근데 그 현장에 경찰 2명과 구급대원 8명, 총 1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뒷문을 그러면 안 열어봤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 현장에 그러니까 그 아니면 아니 어떻게 차소를 알아요? 열어서 이게 그러니까. 차가 가드레일 들이받아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더라도 이게 확인해보는 절차가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당시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의 말만 듣고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구급대원 역시 사고 차량이 이미 견인 차량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부상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A 씨의 상황은 어떤가요? A 씨는 이제 23일 오후 2시에 이제 넘어서 병원에 이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 목뼈 쪽 이 신경이 손상돼서 일단 전신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23살밖에 안 되는 정말 성실하고 그런 여학생이었다는데 저는 또래 딸을 가진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자 가족 역시 되게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이 음주 차량에 탑승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초동 조치 미흡으로 부상이 악화됐다며 경찰과 소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대학생들이 차를 빌려서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네. 이건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대학생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쉐어링으로 SUV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이게 원래 정원이 5인승인 차량인데 6명이 탔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결국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네, 이 사고 현장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숨졌고요. 나머지 3명만 살아났는데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제 카 쉐어링을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 카쉐어링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차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어도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쉬워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차를 언제 어디서든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저도 이걸 써봤는데요. 네. 정말 간단한 게 뭐냐면 그냥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카드 번호만 넣으면 거기서 결제되고 바로 갖다 대면은 차 쓸 수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건 이제 사진으로 앱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사진만 첨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음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4명이 타든 6명이 타든 확인도 못 하고요. 전에 그 사람이 했는지 딴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 호흡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가 일단 나와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긴 있지만 역시 그것도 음주를 했나는지 불어야만 이게 시동이 걸려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딴 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내가 음주하면서 내가 타 운전해. 그러고 근데 음주 안 한 거야. 그러면 대신 물어. 그리고 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음주에 관대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면 신문 1면에 그 사람의 그 신상이 공개돼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태국에서는 음주운전한 사람을 시체 안치실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일본은 징역 15년, 미국은 무기징역.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음주운전한 차량에다가 이 번호판을 다르게 달아요. 음주운전 차량이란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해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게
너무 오랜 동안 사람들이 그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좀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살인행위와도 진배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리운전이 잘 돼 있는 나라는 그럼요.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는 사고가 일어나면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것부터 너무 화가 나는 네. 일인데요. 심신미약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러한 제도를 주치 감형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즉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만들죠? 안 돼요, 이거. 이 법조항 만든 사람 찾아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주치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 피해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땡땡땡 사건이라고 했다가 말이 되냐, 왜 피해자 이름을 붙이냐 해서 조두순 사건으로 됐는데요. 8살이었던 이 A양을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결국은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게 심신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건데요. 술은 지 손으로 먹어놓고 지 입으로 먹어놓고 말이 안 되거든요. 단어 자체에 그렇죠. 술김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그런 단어 자체가 있는 게 이미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론이 들끓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법원에 3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인간이 아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말이 안 돼요. 조두순이 갑자기 이제 이게 술을 먹은 걸로 감형해달라고 하는 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술 때문에 감형을 받아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범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 교도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경찰, 나 잡아놓은 사람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아주 위험한 인물이죠. 꼭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택해요. 왜 심신미약이라고 구별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여성, 어린 아이들만 골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실제로 당시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 법률 용어가 국민 상식이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화를 돋궜습니다. 올 10월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 바로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주치감형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 이 정서가 80% 이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법적으로 좀 더 주치 가형을 시켜야죠. 심신미약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 심신미약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누가 봐도 나쁜 놈이고 누가 봐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공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술이 이렇게 과하다 보면 사고가 잦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부터 음주 규제가 강화된다고요. 네, 일명 윤창호법 통과 이후의 일입니다. 네. 네, 지난 9월이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알려졌었는데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휴가를 나온 상병 윤창호 씨를 들이받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그 20대 남성이 지난 11월 11일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고요. 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고 컸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중들도 이런 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후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윤창호법 제정이 추진됐고요.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음주 규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됐나요? 네, 현행법으로는 음주운전 3회 적발됐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제는 2회입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주 규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됐나요? 네, 현행법으로는 음주운전 3회 적발됐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이제는 2회입니다. 2회 네.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람마다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긴 해요. 근데 지금 면허 정지 기준이 0.03%거든요. 이걸 좀 수치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체중 65kg 나가는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 잔만 마셨으면 괜찮아.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된 겁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 형량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사람을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기준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 음주운전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법 규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당대 내노라는 탑스타들이 CF를 찍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기억나는 스타분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CF라기보다는 영화에서 손예진 씨랑 정우성 씨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 장면이 포장마차에서. 예.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따라했죠. 그쵸. 아, 그래요? 많이 따라했어요? 지금도 뭐 옆에서 막 따라 하더라고요. 소주 모델의 변천사를 보면 그 네. 당시에 스타를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사실 이러한 주제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써서 뭐 몇 년대에 누구 몇 년대에 누구 이걸 한번 분석 기사를 쓴 적도 사실 많았는데요. 사실 소주 모델이라고 하면 여자 스타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걸 깬 남자 모델도 있었습니다. 당대 내노라는 탑스타들이 CF를 찍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기억나는 스타분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CF라기보다는 영화에서 손예진 씨랑 정우성 씨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 장면이 포장마차에서. 예. 너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따라했죠. 그쵸. 아, 그래요? 많이 따라했어요? 지금도 뭐 옆에서 막 따라 하더라고요. 네, 이거 마시면 골로 가는 거다. 예. 네. 네, 이제 사실 소주 모델의 변천사를 보면 그 네. 당시에 스타를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사실 이러한 주제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써서 뭐 몇 년대에 누구 몇 년대에 누구 이걸 한번 분석 기사를 쓴 적도 사실 많았는데요. 사실 소주 모델이라고 하면 여자 스타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걸 깬 남자 모델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12년 강남 스타일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싸이 씨. 네. 그 무대에서 소주를 정말 벌컥벌컥 물처럼 마시잖아요. 그때 와, 저 소주 누군지 어느 브랜드인지 정말 좋겠다 했을 때 과연 어느 브랜드일까 했을 때 참땡땡 브랜드였고요.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의 모델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앞서서 그보다 먼저 정말 잘생긴 외모로 소주 광고 모델이 된 남자 스타도 있어요. 1971년에 바로 배우 노주연 씨가 소주 남자 최초 모델로 진땡 소주를 광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렇게 주류 광고 하면은 톱 여배우나 여가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1998년에 이영애 씨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만 해도 산소 같은 여자로 굉장히 유명을 했는데요. 최고액이었던 편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광고료를 받고서는 모델을 했다고 하고 그 바통을 이어서 박주미, 김정은, 김태희, 성유리 등등이 이 주류 광고의 모델로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트렌드가 확 바뀌어요. 이전까지 보세요. 대부분이 청순미녀입니다. 네. 술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 이들이 우리도 술을 마셔요라는 걸로 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잠재 고객으로 끌어들인 건데요. 이후에는 이제 이효리 씨가 처음 땡땡의 모델로 나서면서 이후에는 부아라, 현아, 효린 이런 식으로 좀 섹시한 여가수, 걸그룹 멤버들이 많이 하게 됐는데 특히 이효리 씨는 굉장히 장기강한 장수 모델이 됐거든요. 이분은 마케팅도 대단했어요. 그 흔드는 그 모양새뿐만 아니라 잔 밑에 이효리 씨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술을 다 비우고 나면 이효리 씨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샷으로 한 방에 다 먹게. 그래서 딱 하고 안주가 이효리 씨 얼굴 하면서 보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맞아요. 많이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는 요즘에는- 소주를 안 먹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이 섹시 계보를 넘어서 다시 후지 아이유씨로 해서 여자친구 느낌이 나는 그런 주류 광고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모델들이 트렌드가 있네요. 시대에 따라서. 네. 소주 뚜껑에 한 병도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있었죠. 맞아, 맞아. 네. 몰라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아이유 씨 광고 때문에 생겨난 법이 있습니다. 일명 아이유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시기에 뭐가 생겼냐면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주류 모델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법이 생겼어요. 근데 당시에 만 24세 이하는 유일하게 아이유 씨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22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 이름 자체가 아이유법으로 이제 일단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5세 이하 모델을 술 주류 광고의 모델로 기용을 한다거나 청소년 타깃 금지를 한다라는 것은 공통된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시 반응이 어땠나요? 아이유 씨는 뭐 지금도 정말 인기 많지만 그때 당시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22세로 성인이 된 시점에 만 24세라는 규정이 애매하게 느꼈던 이 네티즌들은 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예, 갑론을박이 많았다는 거죠. 예. 자,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이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된다는 약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 술은 천사가 흘린 악마의 눈물이다. 예, 시작은 참 좋지만 끝이 좋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약이 되는 술만 드시고 독이 되는 술은 절대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연말연시 가족들과 연인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